우리 집안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아들이 있어야 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고 시집 왔어? 딸 하나 낳아놓고 효도 다 했다는 얼굴은 왜 하고 있어? 출산 후 12시간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던 그녀에게 시어머니가 던진 것은 축하 꽃다발이 아니라 차가운 이혼설이었습니다. 소희야, 네가 가진 것을 숨기고 살아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12살 소녀에게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22년 후 출산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은 그 순간, 가난한 고아년을 우리 집안에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할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천억 원의 진짜 주인으로서 자신을 무시한 모든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VIP 병실의 하얀 침대 위에서 소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12시간의 난산을 겪은 몸은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지만 갓 태어난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가운데 소희는 옆에서 들려오는 작은 생명의 숨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가 성큼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렸나?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소희의 머리맡으로 다가섰습니다. 민준은 뒤따라 들어오며 손에 든 봉투를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못 차렸어. 이 상황이 장난인 줄 알아? 애 낳고 누워만 있으면 다 용서되는 줄 아나? 이게 뭔가요?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이미 민준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막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할 말? 지금이라서 하는 거지.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지. 괜히 질질 끌면 서로 피곤해져.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시어머니가 소희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고 시집 왔어? 딸 하나 낳아놓고 효도 다 했다는 얼굴은 왜 하고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고? 지금도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아들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뻔뻔하게 누워있어. 네가 누워있는 이 병실 하루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가 호의로 참아준 것도 여기까지야.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 편해. 민준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괜히 말 길어지게 하지 말고. 서명만 하면 끝이야. 소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이 창가로 걸어가며 등을 돌렸습니다. 소희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어차피 우리는 맞지 않았어. 정리하자니요? 지금 제가 뭘 정리해야 하는데요? 아이 낳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맞지 않다니 7년을 사귀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산 후 약해진 몸이 더욱 힘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7년 동안 참고 살았지. 나도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했겠어. 맨날 눈치 보면서 숨막히게 살았다고. 뭘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집안 말 다 듣고 말대꾸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더 힘들었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더라. 그래,
7년 동안 참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 지영이가 내 아이를 가졌어. 민준이 돌아서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말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소희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만 말해봐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못 들은 거 아니야. 지영이 임신했어. 이제 나도 아빠가 될 사람이야. 지영이가 누구예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야. 나보다 어리지만 철도 들었고 말도 잘 듣고 집안도 문제 없어. 이미 3개월 됐고 이번엔 아들이래. 병원에서도 확실하다고 했어. 괜히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자는 거야. 아들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 아이는 뭐예요? 지금 옆에 누워있는 이 아이는 뭐냐고요? 소희야, 흥분하지 마. 몸도 안 좋은데 소리 지를 일 아니야.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야. 현실이요? 제가 여기서 애 낳고 죽을 고비 넘긴 게 현실이에요?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다 거짓말이에요? 말 길게 안 할게. 각자 갈 길 가자는 거야. 지영이랑 아이를 책임져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가난한 고아년을 우리 집안에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소희는 순간 17년 전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2살의 소희가 할아버지 서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을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소희야, 왜 우는 거니? 할아버지가 소희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혼자예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잖니. 하지만 친구들이 그래요. 부모 없는 아이는 불쌍하대요. 할아버지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해줄게. 네.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진심이 아닐 때가 많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 왜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거든. 진짜 얼굴을 숨기게 만들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을 숨기고 살아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요? 응. 네가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말이야. 할아버지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때 진실을 말해도 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남에게 내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 왜요? 사람들이 너를 진짜로 대하지 않을 거야. 돈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 돈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만 만나게 될 거야.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내 아빠와 엄마도 그런 일을 당했거든. 돈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났어. 그래서 멀리 도망가신 거예요? 그래. 순수한 사랑을 원했는데 주변에는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 뿐이었어.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희야, 너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이 아닌 진짜 너를 보는 사람을 만나렴. 알겠어요, 할아버지. 약속하니? 네, 약속해요. 기억에서 깨어난 소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모님이라고? 당신 부모는 이미 죽었잖아. 그것도 가난해서 변변한 장례도 못 치르고.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봐. 이제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릴 시간이야. 민준이 소희에게 다가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비랑 산후조리원 예약도 이미 취소했어. 내일까지 사인하고 아이랑 함께 나가. 민준아, 적어도 아이만큼은. 그 아이도 돈덩어리일 뿐이야.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키워야 하는데. 소희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출산 직후의 몸은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지민이? 이름도 마음대로 지었네. 어차피 호적에도 올리지 않을 건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소희의 귀에는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근본 없는 것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소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년 전 결혼할 때부터 반대했는데 아들이 고집을 부렸지.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소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희는 간호사가 가져온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 로비로 밀려나왔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어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로비의 찬 바람이 소희의 얇은 병원복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소희가 가방을 뒤지던 중 깊숙이 숨겨둔 검은색 카드가 손에 잡혔습니다. 재단 이사장 전용 보안 스마트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건네주신 그 카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소희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원무과 전용 단말기에 카드를 댔습니다. 12살 때부터 철저히 숨겨온 정체를 드러낼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삐. 갑자기 병원 전체에 적색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말기 화면에는 실소유주 VIP 등장이라는 문구가 깜빡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원무과 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로비에 실소유주님이 오셨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수술복을 입은 박 병원장이 의료진들을 거느리고 로비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사님, 박 병원장이 소희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흰 수술복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희의 불찰로 이런 소란을 겪게 해드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이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 여자가 뭘 했길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커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병원장이 왜 저러는 거지? 민준이 소희 쪽으로 걸어오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보안 요원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안 요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부인이라니 저 여자는 제 아내라고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인 결과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안 요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소희가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저 사람들이 제 병실을 침범하고 신생아를 위협했어요. 즉시 군에에서 내보내주세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권위가 담겼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 병원장이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와 민준을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야, 저 여자가 누구길래.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병원 밖으로 내던져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희가 탄 엘리베이터가 최고층 VIP 구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소희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VIP 전용실에 들어선 소희는 품에 안긴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기가 이제야 울음을 그쳤습니다. 소희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준호야, 나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이제 시작이야.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소희의 지시를 받은 법무팀은 민준이 재직 중인 건설회사 사옥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예고 통지서가 담긴 봉투는 회사 대표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대형 한정식집 궁중미락에도 똑같은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식당 직원이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칼로 물을 써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건물주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명도 소송이래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공문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건물주 직접 경영으로 인한 명도 소송 제기 통보. 7일 이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야 하며 시어머니가 공문을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촉망받는 대리로 승진을 앞두고 있던 터였습니다. 김 대리, 사장실로 와봐.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사장실로 들어가자 사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사장이 내용 증명 우편을 민준에게 던졌습니다. 사생활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직원에 대한 퇴거 요구서라는군. 민준이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건물주 측에서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쫓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당장 사표 써. 사장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건물주가 직접 나섰는데 잘못이 없다고? 사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같은 시간 소희는 VIP 병실에서 최고급 유모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산후조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사님, 이준호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해. 이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소희를 짝사랑해온 그였지만 소희의 정체를 모른 채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이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니, 이제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소희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와 시어머니 상황은 어때? 예상대로야. 민준이는 오늘 오전에 해고당했고 시어머니 식당은 일주일 안에 문 닫아야 해. 이준호가 태블릿을 꺼내며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준호야, 내가 12살 때부터 숨겨온 걸 알고 있지? 응,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전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한다고 했잖아. 맞아. 2천억 규모의 자산이야. 그런데 그들은 나를 가난한 고아로만 알고 있어. 소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왜? 건물주가 나 때문에 우리 회사를 쫓아낸대.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식당도. 엄마, 식당도 무슨 일 있어? 명도 소송이래.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한대. 모자는 서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음모에 휘말린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엄마, 혹시 소희가 그 고아년이 뭘 할 수 있겠어? 분명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희의 정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소희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소희라는 여자 신상을 조사해 주세요. 네,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까요? 재산 상황, 가족 관계, 모든 걸 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흥신소에서 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소희 씨의 자산은 수십 개의 회사와 신탁 계좌로 보호되어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마치 재벌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민준이 전화를 끊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식당 문 앞에 주저앉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다. 쫓아낼 수 없어. 하지만 건물 입구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시어머니가 소희에게 했던 욕설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고아년을 우리 집안에 거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당신 부모는 이미 죽었잖아. 그것도 가난해서 변변한 장례도 못 치르고. 손님들이 스크린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음식을 만든다고? 정말 너무하네. 며느리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다시는 안 오겠어.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식당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내연녀 지영이도 소문을 듣고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회사에서 잘렸다는 게 사실이야? 지영아, 잠시만 기다려. 금방 해결할게. 해결이라니? 나 이런 불안한 상황 싫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 볼게. 지영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받아놨던 명품들을 챙겨서 사라진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준은 소희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영이와는 끝났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하지만 소희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겠습니다. 이준호는 소희의 지시에 따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소희는 할아버지가 남긴 자산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준 가족이 거주하는 강남 아파트 단지의 상가 전체도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준호야, 이 상가 임대료를 모두 올려. 얼마나? 법정 최대한으로. 그들이 숨 쉴 틈도 주지 마. 소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골 손님들로부터 연일 면박을 당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며느리 둔 처지인데 정말 실망이에요.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 VIP동을 찾았지만 전용 엘리베이터 카드가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분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경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민주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마지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대리,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이사를 가야 해. 자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사장님,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고? 건물주 측에서 자네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고. 민주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이준호와 함께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정확히 알아봐. 알겠어. 그런데 왜 갑자기? 뭔가 석연치 않거든. 20년 전 식당을 차릴 때 목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준호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희야, 큰일이야. 왜? 시어머니가 내 부모님 사고 합의금을 빼돌렸어.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20년 전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시어머니가 가로챘어. 그 돈으로 식당 초기 자본을 댄 거야. 소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복수였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수레바퀴가 더욱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가문이 가진 모든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작전이 확대되었습니다. 소희는 아기의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가식으로 쌓아 올린 시댁의 강남 중산층 환상을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부숴버리겠다고. 사건 일주일 후 궁지에 몰린 민준과 시어머니 앞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허름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자신을 박 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음흉했습니다. 민준 씨, 시어머님, 안녕하세요. 박 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저희를 찾아오신 거죠? 민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박소희 씨의 먼 친척입니다. 정확히는 외가 쪽 인물이죠. 시어머니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럼 소희 그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두 분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박 이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계약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소희 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맺었던 비밀 계약서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남 일대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이 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소희가 건물주라면서요. 시어머니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소희 양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유언장을 2개 남기셨거든요. 박 이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나는 소희 양이 가지고 있는 가짜 유언장이고 이것이 진짜 유언장입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소희 그 애가 지금까지 한 짓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소희 양을 상대로 자산 동결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이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소희는 병실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지만 곧 폭풍이 몰아닥칠 것을 예감했습니다. 이사님, 법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희가 공문을 열어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산 동결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준호야, 당장 와봐. 큰일이야. 소희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이준호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이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우리 할아버지와 비밀 계약을 맺었다면서 내 자산 동결을 신청했어. 박 이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준호가 서류를 받아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해. 계약서 형식도 이상하고 도장도 의심스러워. 하지만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였어. 내일부터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돼. 소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그날 밤 박 이사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소희 양의 고아, 이력과 산후우울증을 이용해서 정신적 무능력자로 몰아갈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의사들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미리 손을 써뒀거든요. 박 이사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민준 씨는 아이의 친아버지로서 양육권을 주장하세요. 시어머님은 며느리의 정신 상태가 불안하다고 증언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비비며 좋아했습니다. 그럼 그 고약한 년을 혼내줄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오전 소희는 모든 카드가 정지된 상황에서 곤란에 빠졌습니다. 병원 관리비와 경호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님, 죄송하지만 VIP실 이용료를 정산해 주셔야. 원무과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병원장조차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박 이사가 동원한 이사회의 압박 때문에 소희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박소희 씨 관련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무슨 소리야? 박 이사님이 병원 이사회 멤버들에게 연락을 돌렸다고 합니다. 박 병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병원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승리감에 취한 그는 당당하게 소희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나야. 소희가 아기를 안고 뒤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이제 상황이 바뀌었거든. 네가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졌어. 민준이 박 이사가 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할아버지가 진짜 유언장을 따로 남겼대. 네가 가진 건 가짜고. 소희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박 이사님이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어. 이제 내 재산은 모두 동결됐고 곧 전부 몰수될 거야. 민준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자. 재산의 80%를 내 명의로 넘기고 지민이 양육권도 포기해. 그럼 나머지 20%는 네가 가져도 좋아. 미쳤어? 그런 조건을 받을 것 같아? 받지 않으면 복지시설로 보낼 거야. 너도 지민이도. 시어머니가 뒤늦게 병실로 들어오며 비웃었습니다. 근본 없는 것의 최후가 이런 거지. 우리를 속이고 건물주 행세를 한 죗값을 치르는 거야. 소희가 아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지민이만큼은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복지시설 입소 신청서도 작성해뒀어. 시어머니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소희야, 큰일이야. 내 신탁관리팀에 있던 김 부장이 박 이사에게 매수됐어. 뭐라고? 내 개인 금고 위치와 보안 코드를 넘겨줬다고 해. 소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게다가 해킹 조직까지 동원해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 민준이 소희의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겠어? 소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이의 목숨과 자신의 평생을 지켜온 재산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민준이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아, 그리고 지민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던데?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며?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민준이 음흉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소희는 아기를 안고 벽에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청소를 위해 들어온 늙은 청소부 할머니가 소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따님, 이걸 받아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맡겨두신 거예요. 소희가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예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밀 금고. 그곳에는 박 이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소희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동대문구 장안동 낡은 상가 건물 지하예요. 할아버지께서 아무도 모르게 마련해 두신 곳이죠. 할머니가 쪽지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 이사는 생각보다 위험한 인물이에요. 할머니가 사라진 후 소희는 아기를 꼭 안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적들의 승전보가 울리는 순간을 역습의 기회로 바꿔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소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11시 소희는 박 병원장의 무기나에 병원 비밀 통로를 이용해 지민이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지목한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의 허름한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했습니다. 소희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건물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금고가 있을까? 소희가 중얼거리며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지하실에는 낡은 금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야? 소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금고 안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무기명 채권과 함께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희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는 박 이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살인 교사 사건의 증거물들이 원본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조작 사건. 소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박 이사가 부모님을. 소희가 서류를 읽어내려가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사고는 박 이사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이준호가 부상을 입은 채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된 거야? 박 이사가 보낸 놈들이 날 습격했어. 하지만 네가 여기 올 줄 알고 따라왔어. 이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사고가 아니었어. 소희가 증거물을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야. 이준호가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이걸로 박 이사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어. 살인 교사죄는 시효가 없어. 그런데 이 무기명 채권들은 뭐야? 소희가 금고 안의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숨겨두신 비상금 같아. 이걸로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급하게 모든 증거물을 챙겨 나왔습니다. 한편 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년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야. 그는 민중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소희 양은 완전히 무일푼이 될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검찰 수사관들이 박 이사의 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박모 씨,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이사가 잠옷 차림으로 수갑을 차며 끌려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이준호가 제출한 증거물들은 완벽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조작의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소희는 법원에 긴급 자산 동결 해제 신청을 냈습니다. 박 이사의 거짓 계약서가 완전히 조작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박모 씨가 제출한 계약서는 완전한 위조품입니다. 이준호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필체 감정서를 보시면 고인의 서명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한 후 판결했습니다. 자산 동결을 즉시 해제하고 박모 씨에 대한 모든 주장을 기각합니다. 소희는 비로소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박 이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민준의 회사 사장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대리, 건물주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군. 손해배상이라니요?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야.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식당에서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물주 측 변호사가 찾아와 임대료 연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0년 동안 밀린 관리비와 세금까지 합쳐서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소희는 할아버지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여 자신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제 박 이사의 음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소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 뭘 할 생각이야? 그들이 나를 가난한 고아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을 되갚아 줄 거야. 소희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SH홀딩스의 이사장으로서 그들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소희야, 부모님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건 박 이사를 법정에서 이기는 걸로 충분해. 이제는 앞만 보고 살 거야. 소희가 지민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계좌가 실시간으로 압류되며 통제권이 사라지자 비로소 소희의 거대한 그림자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상해. 민준이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이사님이 체포되고 나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혹시 소희 그년이? 시어머니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소희는 부모님의 유골함을 찾아가 이제야 진실을 밝히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짜 범인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괴롭힌 사람들도 혼내줄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거예요. 지민이와 함께 당당하게 살 거예요.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 아래 소희는 화려한 정장을 갖춰 입고 자신을 멸시했던 자들이 기다리는 법정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정의로운 심판이 되었습니다. 이혼 및 상속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침부터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소희가 검은색 샤넬 정장을 입고 법원 정문에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2천억 원대 자산가의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박소희 씨 오시네요. 정말 건물주가 맞나 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희는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민준과 시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이사가 체포된 후 모든 상황이 급변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소희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선창에 따라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엄숙한 판사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원고 박소희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가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김민주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출산한 직후 이혼을 강요하는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또한 피고의 모친은 원고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독하고 신생아까지 위협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고아 주제에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준호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 김민중과 제3자의 불륜을 증명하는 호텔 출입 기록과 사진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민중과 지영이의 사진이 떴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 모친이 20년 전 원고의 부모님 사고 합의금을 횡령한 은행 기록입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피고 모친은 원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과 합의금 2억 원을 가로채 자신의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이 스크린에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차용증을 썼어요. 차용증이 있다면 제출하십시오. 이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준호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고의 부모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 이사라는 인물이 원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진범은 어제 체포되어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민준이 변호사와 속삭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소희가 진짜 건물주인지 의심합니다. 무슨 근거로? 고작 고아 출신이 어떻게 그런 재산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준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렇다면 원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이준호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박소희 씨는 SH홀딩스의 이사장이자 서울 강남구 일대 2천억 원 규모 부동산의 실소유주입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들입니다. 수십 장의 서류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강남역, 선릉역, 역삼역 일대의 주요 건물들이 모두 소희의 소유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피고는 3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의 실소유주와 결혼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준호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또한 피고 모친이 운영하던 식당 건물 역시 원고의 소유였습니다. 임대료를 받으며 살아온 며느리를 고아라며 멸시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의 반박이 있습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추가 시간입니까? 증거는 명확합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 모친의 횡령 행위도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 김민준에게 위자료 50억 원 지급을 명령하며 원고의 모든 재산은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피고 모친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소희 씨, 그동안 왜 신분을 숨기고 사셨나요? 할아버지께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때까지 정체를 숨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저를 가난하다고 여길 때의 모습이었네요. 소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 재산으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소희는 즉시 시어머니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궁중미락 앞에는 이미 강제 집행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집행 시작. 직원들이 식당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일궈온 게 다 없어져. 소희가 식당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실에서 받았던 모욕을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소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소희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판이 철거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궁중미락이라는 글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이준호와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소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이준호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단 설립은 언제 시작할 거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야. 강남역 근처 건물 하나를 통째로 기부할 생각이야. 소희가 지민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거야. 돈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말이야. 아기가 소희를 보고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민주는 위자료 채무로 인해 입고 있던 정장까지 압류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강남의 멋진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사님,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 소희는 지민이와 함께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혼자서 앉을 수 있을 만큼 자랐고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잡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소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사님,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담당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를 데리고 정기 검진을 나왔는데 대기실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소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김민준 씨가 유모차째로 데리고 나갔어요. 소희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죠? 배달기사로 위장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소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금방 찾을 거예요. 경찰관이 소희를 달랬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주세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소희야, 지민이는 나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거야? 당장 내 아이를 돌려줘. 돌려주고 싶으면 내 조건을 들어. 민준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 내 재산을 전부 내 명의로 돌려. 그리고 법원 판결도 취소해. 그럴 수 없어. 그럼 지민이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가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준호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소희야, 진정해.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준호야, 지민이가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소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매일 특수 비타민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열이 나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즉시 경찰과 협력해 민준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설상가상으로 박 이사가 감옥에 가기 전 심어둔 해킹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자산관리 시스템이 공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님, 큰일입니다. 자산관리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계좌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어요. 얼마나? 벌써 5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아이의 목숨과 자신의 재산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폐건물 옥상에서 지민이를 데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어댔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어. 내 엄마가 내 말을 들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해. 지민이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소희는 민준이 요구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와 소송 취하 서류였습니다. 소희야, 이러면 안 돼. 이준호가 만류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라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시간이 없어. 지민이는 약을 먹지 않으면 위험해져. 소희가 서류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 이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해킹 조직 은신처를 찾았어. 정말? 응, 그들을 잡으면 민준의 위치도 알 수 있을 거야. 이준호는 사이버 수사대와 협력해 해킹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했습니다. 컴퓨터실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소희의 계좌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체포. 해커들이 잡히면서 시스템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통신 기록에서 민준의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강서구의 폐건물이었습니다. 소희야, 찾았어. 이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강서구 폐건물이야. 경찰과 함께 가고 있어. 소희도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지민이의 안전만 생각했습니다. 폐건물 옥상에서는 민준이 지민이를 난간 근처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미 열에 지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소희가 옥상으로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이 아이를 떨어뜨릴 거야. 민준이 지민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친 짓이야. 그래도 내 딸인데. 내 딸?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민준의 눈에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류는 가져왔어? 가져왔어. 제발 지민이만 돌려줘. 소희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돈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딸을 위해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준호와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김민준, 체포영장이 나왔다. 경찰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안아, 오면 이 아이를 던져버린다고. 민준이 난간 끝으로 후퇴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정신 차려. 소희가 절규했습니다. 지민이는 고열로 인해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축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준도 아이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준이 소희를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아이를 내려다본 찰나 소희가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이를 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모두 난간 쪽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위험해.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와 민준을 제압했습니다. 이준호가 소희와 지민이를 안전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소희가 의식을 잃은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지민이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소희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민주는 경찰에게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희의 가슴은 불안과 걱정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민이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소희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준호가 옆에서 소희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소희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요? 소희가 담당 의사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고열로 인한 탈수와 경련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소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유전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유전적 데이터요? 아이의 면역 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부친의 혈액형과 유전자 정보가 필요해요. 소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주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준호가 구치소로 민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민준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면회실에 나왔습니다.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이 치료 때문에 왔어. 내 유전적 데이터가 필요하대.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잖아. 내 딸? 그 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이준호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해봐. 나도 피해자야. 소희가 나를 속인 거라고. 민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해줄게. 이준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납치죄, 협박죄, 아동학대죄. 이 모든 걸 합치면 최소 15년은 들어가야 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거야. 정상 참작이라니? 치료에 필요한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에 응하고 필요하다면 골수나 다른 기증도 고려해봐. 민준이 한참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알겠어. 하겠어. 그 대신 소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이준호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경찰 호송하에 병원으로 와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민준의 골수가 지민이의 면역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수 기증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의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민준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민준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민이만큼은 꼭 살려야 해.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민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받으세요. 소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당신이 저지른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준의 골수를 이용한 치료법으로 지민이의 면역 체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이준호는 해킹 조직을 모두 검거하여 소희의 자금을 완전히 회수했습니다. 모든 자금이 원상복구되었어. 이준호가 소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이사의 숨겨진 비자금까지 찾아냈어. 총 300억 원 정도 돼. 그 돈은 재단에 기부할게. 소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구속되어 있던 시어머니도 아들의 소식을 듣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를 온 교도관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손녀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죄수가 무슨 면회를. 아이 할머니잖아요. 제발이요. 하지만 소희는 시어머니의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지민이에게는 그런 할머니가 필요 없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치소로 돌아가기 전 소희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소희야,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 소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지민이만큼은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것만 빌게. 당연한 말씀이죠. 소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지민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을 통해서만 연락하겠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지민이는 기적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면역 치료 덕분에 더 이상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담당 의사가 소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소희가 지민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아,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이준호도 옆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박 병원장이 소희의 재단과 협력하여 희귀질환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소희는 지민이를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소희는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준호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소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이준호가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민이는 소희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잠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희의 소유였지만 이제 그것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뭘? 혼자였으면 이겨낼 수 없었을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이준호가 백미러로 평화롭게 잠든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악연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앞으로는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만을 바라보겠다고.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소희는 강남역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새생명 희망재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층짜리 현대적인 건물 전체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소희의 품에 안긴 지민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만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소희를 보며 옹알거렸습니다. 그래, 지민아. 엄마가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단다. 소희가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재단 개소 1년 만에 이미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경제적 지원, 취업 교육까지 모든 것이 한 건물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졸업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재단 직원이 소희에게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분들이 주인공인 날이니까 최대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재단 1기 수강생들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6개월간 직업 교육을 받은 미혼모들이 드디어 사회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언론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숨어서 살았습니다. 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참석자들이 조용히 소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란 숨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소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가치를 믿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행사장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졸업생 중 한 명인 김영희 씨가 대표로 나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아이와 함께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재단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요리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당당하게 클 수 있게 되었어요. 영희 씨가 소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소희는 이준호와 함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준호는 이제 소희의 남편이자 재단의 법무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 정말 감동적이었어. 이준호가 소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뿌듯해. 소희가 지민이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어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소희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민준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준호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소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주제넘은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준호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지민이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출소 후에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소희, 당신에게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민이가 자랑스러운 엄마를 두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소희가 편지를 다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그래도 반성은 하고 있는 것 같아. 중요한 건 지민이가 그런 아빠를 몰라도 된다는 거야. 소희가 지민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아빠를 두었어. 소희가 이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소희가 어려서부터 돌봐주셨던 정 여사였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왔다. 정 여사가 지민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를 보고 까르르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민이 또 컸네. 정 여사가 지민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재단 행사는 어땠어요? 정말 뜻깊었어요. 할머니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뉴스로 봤어. 우리 소희가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민이는 이준호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둘째 계획은 어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째? 응, 지민이도 동생이 있으면 좋아할 텐데. 소희가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동생 있으면 좋겠어? 네. 지민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열심히 노력해 볼까? 소희가 이준호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서재에 앉아 자신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진짜 모든 게 끝났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펜을 들고 계속 썼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들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다.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소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준호, 그리고 재단 사람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다. 이준호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일기 쓰고 있어. 무슨 내용인데? 비밀이야. 소희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준호가 소희의 어깨에 턱을 올렸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개월 후 소희의 자서전 숨겨진 2천억보다 값진 사랑의 힘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작가로서도 기업가로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소희는 지민이와 이준호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혼자서 뛰어다닐 만큼 컸습니다. 엄마, 저기 강아지. 지민이가 작은 강아지를 가리키며 좋아했습니다. 예쁘지? 소희가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강아지 키울까? 정말요?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물어보자. 세 가족이 강가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따뜻한 바람이 소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도 찾았어요. 소희가 이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에서 세 가족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소희의 험난했던 여정은 마침내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소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소희가 만약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살았다면 진정한 사랑과 가짜 관심을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소희는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돈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이준호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미래로 향하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소희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소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